네, 6번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한국 고대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풀어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그 일본의 삼국시대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존재했으며, 일단 하나하나 끊어서 보시죠. 삼국시대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존재했습니까? 이 개인 소유의 토지라는 것은 사유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사유지가 존재했다. 맞는데 왜 이런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사실 상징적으로는 왕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왕토 사상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땅은 왕건데 사실상의 사유지는 존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맞는 표현이고요. 일반 백성은 이를 경작하거나, 여기서 이제 일반 백성이 직접 경작을 한다는 건 자기가 자기 땅을 경작을 한다는 거예요. 또는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대요.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우리가 소작한다고 하죠. 소작. 삼국시대의 경제생활 파트인데요. 왕권 강화에 따라 국가의 토지는 왕의 소유라는 관념, 즉 왕토 사상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유지가 실제로는 존재했다는 거죠. 농민은 자기 소유의 땅을 경작하거나, 이건 자기 땅을 스스로 경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는 귀족의 땅을 소작했다, 빌려서 소작하는 것까지도 해당이 되고 있네요. 보세요. 사유지, 경작, 소작, 이 세 가지가 키워드입니다. 사유지, 경작, 소작. 맞죠? 네. 3번부터 먼저 보시면은 삼국시대, 역시나 또 삼국시대인데요. 점차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관청을 두고 여기에 수공업자를 배정해서 무기나 비단 등 필요한 물품을 생산했다. 이건 지금 수공업 부분인데 키워드들을 잘 보세요. 관청을 두고 여기에다가 수공업자를 두어서 생산을 했다. 이렇게 말하자면 이거는 관청 수공업을 말하는 겁니다. 관청 수공업. 삼국시대 때 이미 관청 수공업이 있었나요? 있었을 거예요. 이게 민영화되는 것이야 나중에 일이겠지만은 뭐 사람이 살면서 수공업은 항상 필요했던 것이고 관청 수공업은 분명히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뭘 만들었다? 이게 이제 국가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 무기나 비단, 요 이제 두 가지 품목이 가장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무기, 비단, 관청 수공업이 있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죠. 수공업 파트인데요. 보시면 무기, 장신구, 비단 등 그랬죠. 무기도 있고요. 비단도 있고요. 관청을 두어서 생산을 합니다. 그런 거를 관청수공업이라고 하죠. 삼국시대에는 이 관청수공업이 발달했다고 하면 이거는 맞는 표현인 거예요. 4번 보시면은 삼국통일 후 인구 증가와 상품 생산의 확대에 따라 경주에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었다 그랬는데, 이거는 이전에 이미 지정왕 때부터 있었던 동시에다가 서시와 남시가 사실은 증설된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느 왕 때예요? 신문왕의 아들이었던 효소왕 때인데요. 효소왕, 베이커리왕, 효소왕, 효소왕 때인데 당연히 삼국통일 후이겠죠,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이 문제의 답은 2번인데요. 통일신라에는 녹비법, 투입법 등의 시법이 발달하고 윤작법이 보급되어 생산량이 증가했다 그랬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일단 여기에 이 녹비법이라는 말도 매우 중요하고, 시비법이 발달했다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또 윤작법이 돌려짓기가 점차 보급되었다라는 표현도 중요한데, 이 세 가지 표현 잘 보세요. 녹비법, 시비법 발달,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모두가 다 이게 고려시대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라가 아니라 고려입니다. 고려시대 보세요. 시비법의 발달로 휴경지가 감소했습니다. 종전에는 밭을 묵혀서 그 밭에 자란 풀을 태우거나 갈아엎어 비료를 주던 방식이었는데, 이것이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녹비에 동물의 똥오줌을, 가축의 뒷걸음을 함께 사용하는 퇴비 방식, 이걸 갖다가 녹비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녹비법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시법이 발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문제 보세요. 예, 녹비법, 시법 발달, 그리고 또 하나는 윤작법인데요. 윤작법. 고려시대 때에는 2년 3작의 윤작법이 어떻게 됩니까? 보급됩니다. 조선 전기에는 널리 행해졌다이지만은 고려시대 때에는 보급이에요. 이 표현 보세요. 그죠? 윤작법이 보급되었다 그랬죠. 예, 이런 단어들은 그대로 나오거든요. 예, 외워두셔야 됩니다. 네, 7번 문제는 시간 순서 문제이네요. 한번 풀어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이 경주를 침공해 경혜왕을 죽였다. 경혜왕을 죽였다. 경혜왕이 분명히 왕건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왕건이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견훤이 결국 경혜왕을 먼저 죽였죠. 뒤늦게 온 왕건과 견훤이 싸웠는데 왕건이 졌어요. 그런 걸 우리가 공산전투라고 합니다. 공산전투에서 후백제에게 패했다라는 것은 이 고려의 왕건이가 그죠? 고려의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에게 패했다는 것이죠. 공산전투는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공산전투가 바로 후백제와 이제 고려가 격돌하는 대표적인 전투의 이제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게 바로 발해가 멸망 다음해죠. 92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같은 해에 경혜왕도 죽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억이 먼저냐, 리을이 먼저냐 하는 거예요. 왕건이 만약에 먼저 도착했다면 경혜왕을 살렸을 수도 있는데 경혜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경혜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건이 집니다. 그래서 기억 다음에 리을이라는 거. 여기서는 지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요. 니은번 후백제의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켰다 그랬는데 유폐시키자마자 견훤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왕건에게 투항을 하죠. 이게 바로 935년입니다. 그 다음에 936년에 1~2천 전투에서 신검이 지면서 왕건이 후삼국을 다시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왕건이 국호를 고려라 정했다. 그리고 송악으로 천도했다. 고려라고 정한 거는 918년이고 송악으로 천도한 걸 우리가 개경으로 정했다. 도읍을 개경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919년입니다. 메뉴의 거는 927년이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기억과 리을만 좀 잘 주의하시면 되는데요. 답은 4번이겠습니다. 네, 8번 문제는 고려시대 토지제도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시죠. 예, 답은 2번이죠. 이거는 뭐 무슨 전식과니 상관이 없이 여러분 성종 때는 전식과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은 이게 시정이니 개정이니 경정이니 그런 거 따지기보다 성종과 전식과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일단 2번이 답인 거예요. 시정 전식과 처음 시작하는 전식과는 누가 했어요? 그건 이제 경종 때 시정 전식과가 말 그대로 시정 시작이 되었죠. 이때는 아직까지 관품과 인품을 모두 고려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식과니까 전지도 주고 시지도 지급하고 그랬었죠. 예. 1번에 보시면 목종 때 개정 전식과가 실시되었다. 예. 우리가 시정, 개정, 경정 각각 어느 왕 때 시작이 되었습니까? 경종 그리고 목종, 문종 때인 거죠. 그래서 개정 전식과는 이 목종 때인데요. 이때 이제 큰 변화가 생긴 것이 시정에서 개정으로 넘어가면서 주관적 기준이었던 이 인품이 배제가 됩니다. 맞네요. 예, 그래서 인품이 배제된다는 건 말 그대로 관품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예.
3번에 보시면 태조 때 역분전, 역분전이 전시과는 아니에요. 예, 태조 때 역분전이 설치되었다. 맞습니다. 예, 역분전은 개국 공신들에게 충성도 공훈인품, 충성도 공훈인품이라는 건 뭐 한마디로 하면 이제 인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공훈과 인품 이런 주관적인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 바로 역분전입니다. 문종 때 경정전시과가 설치되어서 맞네요. 예, 현직 관리들에게만 과전을 지급하고 퇴직할 때 반납하도록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은 현직 관리이네요. 예, 전시과 중에서 이 마지막 전시과 경정전시과가 바로 현직 관리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그런 전시과입니다. 우리 현직 관리 나오게 되면은 이 경정전시과를 빨리 떠올려야 되고 조선이면은 직전법을 떠올려야 되고 그런 거예요. 네, 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의 사건만 왕이 다릅니다. 여기 나머지는 고종이고 여기 삼국유사 편차는 이거는 충렬왕 때잖아요. 충렬왕 때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언제인가? 고종이라니까요. 예, 팔만대장경이 완성이 된 것도 향약구국방이 가능이 된 것도 황룡사 구층목탑이 소시된 것도 고종인데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기역과 디귿과 리을 이 세 개의 순서를 잘 정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이 팔만대장경과 이 황룡사 구층목탑을 한꺼번에 외웠거든요. 우리가 몽골의 침입을 외울 때 이 3차 침입은 이렇게 외웠었어요. 389, 389. 네. 이게 뭘 줄임말이었나요? 몽골의 3차 침입 때 이 팔만대장경은 조판이 시작이 되고 황룡사 구층탑은 소실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거의 동시인데요. 사실 2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이 여기선 지금 완성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황룡사 구층목탑 소실과 팔만대장경 판각이 시작이 된 건 거의 동시지만은 이게 완성이 되었다면 리을이 먼저이고 기역이 나중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향약 구급방 간행은 팔만대장경 조판과 거의 동시에요. 향약 구급방 어디서 가능했습니까? 이것도 대장도감에서 가능을 했는데 대장도감에서 아주 장기적인 프로젝트인 팔만대장경을 시작을 할 때 거의 뭐 부르셔급의 하나의 책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게 바로 향약 구급방입니다. 그래도 순서를 정하는 건 쉽지는 않네요. 예. 팔만대장경이 판각이 시작이 된 것과 향약구급방 간행은 같은 해로 외우시면 돼요. 향약구급방이 간행이 된 건 이거는 강화도로 천도했을 때인데 하나, 둘, 셋, 여섯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팔만대장경이 시작이 된 것도 하나, 둘, 셋, 여섯으로 외우세요. 어디는 뭐 5년, 6년, 7년 이렇게 되어 있지만 6년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16년이 지나서 16년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는 그 해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1251년입니다. 1251년. 몽골의 1차 침입은 1231년입니다. 그리고 1232년에 강화천도 했고 바로 그 해에 왜 섬으로 도망갔느냐면서 살리타가 다시 쳐들어온 게 1232년이에요. 그래서 1차 침입과 2차 침입은 아주 쉬워요. 하나, 둘, 셋, 하나, 1차 침입, 하나, 둘, 셋, 둘, 2차 침입.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요때 초조대장경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차 침입 때 팔만대장경 조판에 착수를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1236년입니다. 이걸 이제 꼭 좀 외워주시고요. 근데 이때 동시에 1236년에 만들어진 것이 향약구급방이에요. 팔만대장경에 거의 부록처럼 그 같이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황룡사 구층목탑이 소실된 건 근데 2년 후네요. 우리 외운 순서 그대로예요. 389, 389. 만약에 팔만대장경 조판 착수가 만약에 나왔다면 황룡사 구층목탑 소실보다는 앞이에요.
이렇게까지 뭐 3차 침입에서 두 개를 다 내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이걸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요. 3차 침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만약에 외우고 있다면 이거 풀기가 상당히 쉬울 거예요. 1935년부터 39년까지입니다. 3차 침입은 하나, 둘, 셋, 3년이 아니라 1935년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팔만대장경 조판 착수와 향약 구급방이 같은데 모두가 다 1936년이고 황룡사 구축목탑 소실은 1938년이고 근데 팔만대장경 조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은 1251년인데 그거는 요 4차와 5차 사이 요 즈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네요. 문제를 다시 보시면은 이제 좀 더 깔끔하게 봅시다. 예. 팔만대장경 완성. 요거는 몇 년도라고요? 1236년에서 16년 더 가면 돼요. 1251년이고요. 향약 구급방은 1236년이고요. 황룡사 구축목탑이 소실이 된 건 389 1236년에서 2년 더한 1238년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예, 같은 고종에서 3개나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고종 문제인 동시에 이 몽골 침입과 관련 지어서 푼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충렬왕이야 맨 마지막으로 가야 되겠죠. 네, 10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보겠습니다. 이 사료에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이 박유라는 사람입니다. 박유가 왕에게 글을 올려서 말하기를 여러처 그랬어요. 바로 일부 다처제를 주장을 한 거죠. 원가섭기의 공료를 피하기 위한 한 방책으로서 박유가 충렬왕에게 일부 다처제 주장한 것인데 이 박유가 이 충렬왕 때 이 일부 다처제를 주장했다라는 것은 벌써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 문제는요 딱 충렬왕 또는 조금 더 넓혀서 원간섭기 정도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크게 고려 문제로 나온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는데 바로 답은 1번입니다. 단아하고 균형 잡힌 석등. 여러분 이게 뒤쪽에 구체적인 석등이 나오지 않아도 균형 잡힌 석등 이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통일신라예요. 예. 석등, 불상, 석탑 이런 것들이 균형미가 나타난다면 이건 통일신라예요. 근데 그 중에서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랬죠. 보세요. 불국사 석등 통일신라인데 균형 잡힌 걸작으로 꼽힙니다. 균형미죠. 법주사 쌍사자 석등 역시나 균형미가 나타나고 있는데 통일신라의 석등입니다. 두 번째, 다포양식 건물이 등장하여 지붕을 웅장하게 얹거나 건물을 화려하게 꾸밀 때 쓰였다 그랬어요. 다포양식 건물이 등장을 했다. 이거는 고려 후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다포양식이라는 것 자체가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려 후기에 등장을 한 거예요. 웅장하고 화려하죠. 다포양식은 고려 후기부터 전해지기 시작해서 조선 전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공포 양식인데요. 보시면은 이건 원나라로부터 전래가 되었고 원나라 문화의 영향으로 어떻대요? 웅장하고 화려합니다. 웅장하고 화려해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 제작의 상강 기법이 개발이 되어서 문의를 내는데 활용되었으나 원가습기 이후에는 퇴조하였다. 맞습니까? 예. 상강기법이 12세기 중엽에 이제 등장을 해서 문의를 내는데 활용이 되었는데 원간섭기 이후에는 퇴조하였죠. 그래서 이제 나타난 것이 뭐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퇴조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물이 분청사기가 나타나게 되죠. 이 시대에는 불화가 많이 그려졌는데 회화의 관음보살도가 유명하다 그랬어요. 우리 그 고려시대 때 회화 대표적인 거 3가지 있습니다. 뭐뭐 있어요?
이 세 가지죠. 일영의 예성강도, 공민왕의 천산대렵도, 해어의 관음보살도. 이 관음보살도에는 양유관음도와 수월관음도가 있는데 요게 바로 양유관음도이고 요게 바로 수월관음도이죠. 네, 그래서 고려 문제를 보셨는데 좀 아쉬워요. 요 박유사료, 박유의 일부 다처제 주장사료는 그냥 충렬학 문제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경사 교수도감도 나오고 성균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도 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계속 올려드릴게요.